오늘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재정정보 공개 논란이 커지면서 여야가 급한 대립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뉴스룸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출연해서 이 논란과 함께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문제도 토론합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퇴임 당시 삭제했던 컴퓨터 파일이 담긴 USB 저장 장치 2개를 확보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한 단서가 나올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6.25 전쟁 때 전사했다 미국으로 송환됐던 국군 유해 64구가 6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 30분부터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국군의 날 행사가 열렸는데 야간에 기념식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강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844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마을에서만 2,000명이 매장됐을 거란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현지에서 연락이 끊긴 우리 교민의 어머니는 오늘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24호 태풍 짜비가 일본 열도를 훑고 지나가면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다친 사람도 170명에 달합니다. 화물선이 휩쓸릴 정도의 거센 바람으로 열도엔 밤새 강풍의 공포가 이어졌고 129만 가구엔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이 퇴근 이후 이성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체 금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맛집을 찾았는데 같이 가자, 주말인데 뭐하니 같은 업무 외적인 1대1 연락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지도자 이재록 씨가 신도들이 낸 헌금 1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가운데 70억 원은 주식 선물 투자로 잃고 11억 원은 자녀에게 용돈을 준 걸로 파악됐습니다. 집 벽을 따라 축산 오수가 흐르고 바로 옆에 성면 슬레이트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여수의 한센인 마을을 밀착 카메라에서 다녀왔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기국회는 협상이 아니라 충돌로 문을 열었습니다. 청와대 재정정보 공개 논란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불법 유출에 이은 부실한 폭로라면서 역시 강하게 맞섰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서도 만일에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은 국회 대정부 질의를 보이콧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정기국회 시작부터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여야의 해법은 없는 것인지 오늘 2부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원내대표들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서 토론합니다.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유미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진짜 협치하러 갑시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회동 시작 전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회동은 성과 없이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뭐 신창현 의원 압수수색도 했지만 우리 여당에서 말 한마디 하는 거 봤느냐. 오전엔 자료 유출의 불법성을 놓고 여야 당 대표들까지 충돌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오히려 심재철 의원의 자료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로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빈집에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아무 물건이나 들고 나오면 되는 건가요? 10월 정기국회 시작부터 터진 청와대 재정정보 공개 논란으로 인해 국정감사 등 향후 국회 일정이 모두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심재철 의원을 교체해서 투입했습니다. 기재부의 고발로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지난달 21일 바로 그날 질문자를 심의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답변자로 나서게 될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전면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한국당의 반발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홍위병을 넘어서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몽둥이 들고
횃불 들고 몰려다니는 완장찬 모순 같은 행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가 재정 정보를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나흘 후인 21일 검찰이 의원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원래 한국당이 정한 10월 2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자는 최교일 의원이었지만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날 심의원으로 교체됩니다. 경제분야 정부 측 답변자는 김동연 기재부 장관입니다. 기재부와 전면전을 펴기 위해 질문자까지 바꾼 겁니다. 심의원은 이 자리에서 불법성 논란을 빚은 정부 재정정보 분석 시스템 다운로드 과정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정보 관리를 완전하게 실패해놓고는 이것을 들여다본 사람한테 적반하장격으로 너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시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와대를 포함해 14개 부처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기재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자료가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된다면 국가 안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심재철 의원의 부의장 시절 특활비 6억 원도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걸 따져보자는 주장이 나왔는데 청와대 업무 추진비 사용을 비판하는 잣대만큼이나 엄격하게 심의원의 특활비 씀씀이도 공개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의원은 특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적이 없고 여당이 말한 액수도 크게 부풀려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심재철 의원이 국회 부의장 시절 6억 원을 받아갔다며 이를 청와대에 들이대는 잣대로 스스로 검증할 의지는 없느냐고 앞서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오늘 청와대 업무 추진비보다 부의장 시 특수활동비 사용이 더 부적절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자신의 특활비는 여당이 언급한 6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회 특활비는 청와대 업무 추진비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뻥튀기를 가지고 마치 대단한 범법자인 양 저를 몰아붙이는데 저는 제가 받은 급여를 가지고 정당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청와대는 자기 돈이 아니고 국민 세금인 공금으로 심 의원은 특활비 검증을 받겠다고는 했지만 지금 당장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특활비를 관리하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내역을 공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또 다른 현안은 윤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건입니다. 청와대에선 내일 임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임명을 강행하면 대정부 질문을 보이콧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청와대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자, 내일 임명합니까? 네, 일단 오늘로 인사청문 보고서 이 재정부 요청 기한이 끝납니다. 때문에 이르면 내일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임명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오늘까지 기다려보고 오는 4일, 그러니까 목요일 전에는 임명돼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4일 대정부 질문이 사회 분야라서 교육부 장관이 출석해야 하는 만큼 이 일정을 감안해서 내일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예. 자, 한 가지만 더 알아보죠. 임명을 강행하면 이건 뭐 아직 가능성 수준이긴 하지만 국회 대정부 질의를 보이콧한다는 얘기가 야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청와대도 물론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청와대 기본 입장은 몇몇 의혹이 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제기되긴 했지만 일부 해명이 됐고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청와대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국정감사나 그리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공격이 더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청와대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명 강행이 아니라 야당이 근거 없는 이 주장을 앞세워서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문제라고 보고 더 이상은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모든 내용들은 잠시 후에
2부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스튜디오에 나와서 토론하겠습니다. 유은혜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심재철 의원의 국가재정정보 공개 논란 이런 내용들인데 물론 이번 긴급 토론에서 어떤 합의를 이루긴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 철도 도로 현대화에 최소 43조 원이 들어간다는 추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회 판문점 선언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면서 내년에 2,951억 원이 든다고 한 것의 150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철도 건설 비용은 남측과 북측 단가가 크게 달라서 사업비 편차가 크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그 비용은 약 7조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렇게 쉬운 전문가도 아닌 제가 국회에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데 통일부 장관은 왜 이건 안 하신 겁니까? 정 의원은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에 43조 6,561억 원이 들 걸로 추산했습니다. 철도의 경우 1km당 단가 355억 원에 북측 구간의 길이를 곱한 뒤 북측의 인력 제공을 감안해 전체 비용의 10%를 인건비로 뺀 겁니다. 단가는 남측의 철도를 깔 때 드는 비용에서 토지 수용비만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노반을 포함한 시설비 등 남측 철도 건설 단가를 북측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타당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단가 기준을 한국 기준을 적용할 거냐, 북한 돈 가치의 기준을 적용할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10배 이상 차이 나요. 실제로 2014년 KDI는 북한의 노동력, 토지와 남한의 자본 기술이 결합하면 남한의 4분의 1 사업비로 북한 철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개성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건설은 남한 단가론 7조 8천억 원이 넘지만 자재 장비를 지원해 북한이 건설하면 그 10분의 1 정도인 9천억 원 수준이라고 추정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쟁점은 명확합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가? 들어가는 비용보다 건지게 될 이익이 더 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과거에나 지금이나 주장하는 바가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신진 기자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의선 철도가 현대화될 경우 30년 동안 약 148조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관광객의 만족도 증가와 절약되는 교통비 등을 돈으로 환산한 겁니다. 물류수송 비용 절감 효과 이외에도 우리 국민들이 얻는 편익이 충분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공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2014년 나온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의선의 경우 러시아의 단가를 이용하면 우리 측의 단가로 측정할 때보다 공사 비용이 7배 더 낮았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활용하면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동해선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교통연구원 자료는 현 정부,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퍼주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철도, 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물론 그 기관마다 다릅니다만은 오늘 일간 신문 보니까 43조쯤 나와 있고 나중에는 120조, 150조 이렇게 들어갈 텐데 북한에 대해서 그저 퍼주기, 애정 공세만 하고 국민들이 다 그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퍼주기라 말씀하시는데요. 남북 간의 경협이 퍼주기라면 개성공단 이쪽 대표들이 공단 재개를 그렇게 바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같이 주장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4년 남북 철도 연결의 장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한반도 종단 철도를 연계한 21세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건설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입장이 달라진 건데 실제로 이날 국회에선 이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발언한 이후 남북 경제협력에 편익을 부각하는 보도들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을 만큼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건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반대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좀 어리둥절합니다. 통일을 이렇게 갈망했던 분들이 왜 그렇게 평화는 한사코 반대하시는가.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정부 시절 통일이 한국 경제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선전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니 정반대의 비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대통령의 남북관계를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 경계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의 맞선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한국전쟁 직후에 만들어졌는데 형법상 법정 형벌이 사형만 존재하는 큰 죄입니다. 이런 말이 오가는 사이에 다른 두 야당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면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우연찮게도 진보와 보수를 대변한다는 두 개의 당에서 나란히 나온 말입니다. 조익신 기자.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회 연설을 제안한 건 이정미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평양 시민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소개한 북한의 대담함에 우리도 화답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과 정부 측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제1야당 대표도 북한 의회에서 연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국회에 와서 연설하고 우리 제1야당 대표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비핵화와 통일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검찰이 어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USB 2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서재에서 나온 이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저희 취재에 따르면 과거에 폐기한 양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에 담겨있던 파일이 이 USB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USB 2개의 사법농단의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는지 혹시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이 USB는 어제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이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USB가 어디에 있는지 검찰에 알려줘서 확보하게 된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이렇게 순순히 내준 만큼 이 안에 수사의 중요 단서, 이른바 스모킹건이 담겼는지는 검찰의 분석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순순히 내줬다고 표현을 했는데 순순히 내줬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자료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혁 기자가 새로 취재한 내용도 있다면서요? 그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미 없는 자료만 담겼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하긴 아직 이릅니다. 저희가 추가로 취재를 해보니 이 USB에 담겨있는 파일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퇴임을 하면서 업무용 PC에 담겨있던 파일을 복사해서 옮겨놓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퇴임 이후에 이 양 전 대법원장의 PC가 디가우징, 그러니까 더 이상 복구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폐기가 되어서 검찰도 수사 초기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시 파일들을 확보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로부터 보고를 받았던 문서들도 여기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압수물을 다 분석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들을 대개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른다면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네, 먼저 검찰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부터 소환할 방침입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또 법관 뒷조사 등 이 사법농단 의혹마다 등장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소환 시점은 이르면 다음 주 정도로 관측이 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차장을 할 때 행정처장이었던 이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잇따라 소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법부 최고 윗선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소환돼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이들 소환 예정자들이 모두 법률 전문가다 보니까 검찰도 상당히 기밀을 유지하면서 준비를 탄탄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국군 유해 64구가 6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유해들은 북한에 40년 넘게 묻혀 있었고
미군 유해와 뒤섞여 발굴된 이후에는 하와이에서 또다시 10여 년을 기다렸습니다. 유선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군 의장대가 하늘색 유엔기로 덮인 유해를 들고 옵니다. 우리 군은 이 유해를 태극기로 다시 감싸 수송기에 실었습니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북미가 함께 발굴해 미국 하와이로 옮겨갔던 유해입니다. 미군 유해로 알았던 상자 속에서 우리 군 유해 64구가 발견되면서 이번에 송환이 결정됐습니다. 유해를 실은 수송기는 조심스런 비행 끝에 하와이를 출발한 지 사흘 만에 우리 영공에 도착했습니다. 68년 만에 돌아오는 선배 전우들의 유해는 F-15K 전투기 편대가 호위했습니다. 오랜 시간 먼 길 거쳐오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히 호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국에 돌아온 유해를 거수경례로 맞이했습니다. 전사적게 대하여 받들어 총! 거동이 불편한 참전 용사들이 후배의 부축을 받으며 전우의 유해에 헌화할 때는 무명 용사의 돌무덤을 배경으로 탄생한 가곡, 비목이 연주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름도 없이 호국 용사의 영이라고 적힌 64구의 유해에 일일이 6.25 참전기장을 수여하고 묵념했습니다. 조총은 21발이 발사됐고 봉송 버스 안에서 다시 한번 거수경례를 받은 유해는 국립현충원 옆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으로 옮겨졌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렇게 국군 유해가 68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 유해가 누구인지를 밝혀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일부는 끝까지 무명용사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국군 유해가 68년 만에 돌아왔지만 곧바로 가족과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확보된 유해에서 유전자 정보, 즉 DNA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랜 기간 땅속에 묻혀 있어 오염된 뼈에 불순물을 먼저 제거합니다. 그런 뒤 뼈를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숙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만 최소 1개월 이상 걸립니다. 문제는 전사자 식별 과정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지만 미수습된 국군의 유해는 13만 3천여 구에 달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미수습자의 가족으로부터 확보한 DNA는 3만 4천여 개, 25.6%에 불과합니다. 대조할 DNA가 확보되지 않은 유해의 경우 이름을 찾지 못한 채 무명용사로 계속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한 명이라도 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 10명인 유가족 찾기 담당 인원을 내년엔 40명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JTBC 허진입니다. 건군 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잠시 전에 끝이 났습니다. 좀 생소하지요? 그동안의 국군의 날 기념식은 오전에 열렸는데 이번엔 저녁에 진행이 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념식을 볼 수 있도록 시간대를 옮겼다는 것이 청와대 쪽의 설명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서울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장병들이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시범을 보이고 드론과 무인 차량 등 첨단 전투 장비 시연회도 펼쳐졌습니다. 행사 마지막에는 가수 싸이가 위문 공연을 펼칩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녁에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군 사기 진작을 위해 기념식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저녁 시간대로 옮기고 과거와 달리 현역 장병 동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5년 주기로 해오던 시가지 군사 퍼레이드도 생략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도래해도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번에 평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평화는 우리의 힘이 바탕이 될 때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유엔군 참전용사와 보훈 가족 등을 청와대로 불러 국군의 날 경축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튼튼한 국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다음 주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이른바 우길기를 달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오늘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우길기 금지법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윤석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자위대 함정의 우길기 개양 논란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민 지배의 아픔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마음에 우길기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일본도 좀 더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길기 개양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정을 대신 전했습니다. 배 앞쪽은 태극기와 일본 국기를 붙이고 한미 함정의 뒤쪽에 자유대기를 붙이겠다 이런 취지 모양입니다만 지금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우길기 금지법도 추진됩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이석현 의원은 영해법과 항공법 개정안 등을 내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우길기 같은 전쟁 범죄의 상징물을 부착한 배나 항공기가 우리 영해나 영공에 들어오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국내법상 전쟁 범죄 상징물을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 의원은 독일 나치의 깃발과 우길기가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은 오는 10일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해군은 일본 자위대 측에 우길기 대신 일장기를 달아달라고 했지만 일본 자위대 측은 해상 자위대의 공식 부대기라면서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호텔이 젤리처럼 흔들렸다. 파도처럼 출렁이는 진흙이 덮쳤다. 3일 전인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고의 순간들입니다. Gali habis tenaga. Karena dia kan ketimbun tanah, tapi badan kelihatan.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희생자가 844명, 그리고 현지에서는 한 마을에서만 2,000명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국인 30대 남성의 실종 소식도 전해졌죠. 오늘 실종자의 어머니가 현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JTBC 취재진에게 아들을 꼭 찾겠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강진과 바로 뒤따라 들이닥친 쓰나미의 상황을 김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안한 표정의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급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곧이어 이들 뒤에 건물이 폭삭 주저앉습니다. 땅은 쩍쩍 갈라지고 자욱한 연기가 사방을 메웁니다. 술라웨시 섬을 강타한 규모 7.5 강진은 진원이 10km로 얕아 흔들림의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Ini saya perhatikan ini memutar deh. Memutar, bergerak, bukan air bergerak ini. tanah bergerak. ke sana. 또 다른 생존자는 사고 당시 호텔 건물이 젤리처럼 흔들리다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강진 이후 발생한 쓰나미는 좁고 긴 만해 안쪽에 있는 판루에 도달했을 땐 높이가 최대 7m에 달했습니다. 현지 매체인 자카르타 포스트는 지늘기 파도처럼 출렁였다는 판루 남부 페토보 주민의 말을 전하며 이곳에서만 2,000명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쓰나미로 인해 지늘기 물처럼 흐르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곳 주민의 상당수가 매장됐을 거란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판루 서부에서도 집안 침하로 수천 명이 사망했을 거란 추정도 내놨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오늘 집단 매장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참혹했던 사고 당시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추정 사망자 수도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자연재해 앞에 구조 수색 작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을 진두지휘해야 할 판루시 현직 시장은 물론이고 전직 시장도 숨진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더 염려되는 것은 통신이 두절된 판루 인근 인구 밀집 지역 4군데의 상황은 아직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폐허입니다. 잔해가 치워진 도로의 모습에서 이곳이 도시였음을 짐작할 뿐입니다. 파도처럼 밀려온 흙더미에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진 발생 나흘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무너진 건물 속에서 간간히 구조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도로 곳곳이 막히면서 중장비 접근이 안 돼 잔해 제거와 수색 작업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Seandainya rumah itu masih bisa kita tempati, kita pulang ke rumah, Mbak. Cuma sayangnya nggak bisa ditempati, hancur total. 판루 인근 발라로아에선 주택 1,700여 채가 진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이곳에서만 수백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시신 발굴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팔루보다 진앙이 가까웠던 동갈라의 경우는 통신 복구가 늦어져 피해 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팔루시 외에 인구 140만 명이 밀집된 지역 4곳에서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면 사상자 수가 급증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팔루 지역에서 30대 한국 남성 이모 씨가 사흘째 가족과 연락이 닿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이 씨의 어머니가 아들을 찾기 위해서 직접 출국해서 지금 팔루에서 약 900km 떨어진 마카사르 지역에 도착해 있습니다. 팔루로 가는 육로는 끊기고 공항이 폐쇄돼서 인도네시아 군용기로 이동을 추진 중인데 이마저도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38살 이모 씨는 지난달 슬라웨시 섬에 갔습니다. 섬 북쪽의 팔루에서 열리는 스포츠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8일 지진이 일어난 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 권모 씨는 답답한 마음에 인도네시아로 아들을 찾아 떠났습니다. 권 씨는 자카르타를 거쳐 슬라웨시 섬 마카사르에 도착했습니다. 팔루와 약 900km 떨어진 이곳에서 인도네시아 군용기를 타고 현장에 가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지금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아들을 찾아야 되니까 8시부터 지금 2시간까지 비행기가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을 찾아가려는 권 씨의 길은 매우 험한 상황입니다. 팔루 지역의 공항은 사실상 폐쇄돼 군 비행기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팔루 지역을 탈출하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군 비행기의 수송 작전 역시 늦어지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지금 이륙을 못하고 출항된 상태거든요. 육로가 지금 중간에 끊겼다고 제가 들었고 정상적인 도로 상황이라도 마카사르에서 팔루까지는 20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24호 태풍 짜미는 어제 밤 사이에 일본 열도를 아래에서 위로 종단하면서 훑고 지나갔습니다. 2,000톤에 가까운 화물선이 강풍에 휩쓸렸을 정도인데 지금까지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가운데 170여 명이 다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간이 건물로 지어진 식당이 통째로 무너졌고 수족관 지붕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요코하마항에선 정박해 있던 1,900톤짜리 화물선이 강풍에 휩쓸려 내려와 5km 떨어진 제철소 외벽에 부딪혔습니다. 아직까지 시즈오카현 등 129만 가구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시민들은 밤새 강풍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도쿄 하치오지에선 역대 가장 강력한 최대 순간 풍속 45.6m를 기록했고 도쿄 도심에서도 초속 39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어젯밤 기준으로 한때 피난 지시나 권고 대상자가 432만 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태풍의 후유증으로 도쿄에선 오늘 낮까지도 열차와 지하철 운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요치야에선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철 선로를 덮쳤고 세타가야에선 무너진 담장에 열차가 부딪혀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태풍 짜미는 낮 12시에 열대 저기압으로 바뀌면서 일본 열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사령입니다. 태풍에 휩쓸린 일본에는 그래도 오늘 한 가지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제임스 앨리슨 미국 텍사스 주립대 교수와 혼조 다스쿠 일본 교토대 교수를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면역 체계에서 제동 기능을 하는 단백질 연구로 새로운 암 치료법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단백질 수용체 CTLA-4를 그리고 혼조 교수는 PD-1을 발견하고 그 기능을 규명했습니다. 네, 울산경찰청이 퇴근 이후 이성 후배에게 사적인 연락을 아예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여성 경찰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냐, 오히려 여성 경찰들을 고립시키는 펜스 룰이냐 논란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5년차 경찰 A씨는 남성 상사의 부담스러운 만남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잠깐 시간이 나서 그런데 커피 한잔 할래? 이렇게 말했을 때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10년 차인 B 경관도 선배들의 성희롱성 농담을 참아야 했습니다. 야, 너
면담을 했을 때 그걸 받아주지 못하면 아, 우리 조직에 좀 못 어울린다. 이런 분위기 탓에 여성 경찰들에겐 지구대 근무가 기피 보직 중 하나입니다. 8, 9명 근무하는 데서 여기 혼자서 근무를 해야 되고 야간 근무하면 또 순찰 차를 밤새도록 같이 타야 되고. 경찰 내부에서 성희롱, 성추행 비위도 끊이지 않습니다. 울산경찰청이 퇴근 이후 이성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연락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맛집에 같이 가자거나 주말인데 뭐 하느냐고 묻는 것도 금지됩니다. 남성 중심 문화에서 고통받는 여성 경찰들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울산경찰청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칫 여성 경찰을 더 소외시키는 펜스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직원들하고 아예 연락 안 하는 게 상태다 싶어가지고. 다만 울산경찰청은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인 만큼 어겨도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지도자 이재록 씨가 이번엔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신도들이 낸 헌금 가운데 7년 동안 110억 원을 챙겨서 대부분을 해외 선물 투자로 날렸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으로 준 돈만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만민중앙교회는 거의 매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한 번에 많게는 10억 원씩, 한 해에 100억 원 가까운 헌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금 지출 내역엔 다른 교회와 달리 강사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재록 씨가 헌신 예배에서 설교하고 기도해주는 대가로 가져가는 돈입니다. 이재록 씨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에서 돈 한 푼 갖다 써본 적이 없어요. 개척에서 지금까지 교회 재정 손 한 번 댄 적이 없어요. 경찰은 이 씨가 가져간 돈이 7년간 110억 원에 달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 가운데 70억 원가량은 해외 선물 투자로 날렸다고 합니다. 선물 뭐 이런 거 한다고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 거실에 딱 들어가면 모니터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요. 경찰은 이 씨가 교회 부목사 등으로 재직하는 자녀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약 11억 원을 용돈으로 준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이 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강사비 지급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또 선물 투자에 돈을 쓴 것에 대해선 돈을 벌어 좋은 곳에 사용하려 했다고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이 씨가 강사비 외에도 추가로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단체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경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관 1,500여 명을 동원해서 한미 FTA 같은 현안에 대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6만 건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일반 시민처럼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해외 인터넷 주소 등을 이용했습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수도권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추석 직전에 내놨죠. 문제는 어디에 짓느냐인데 곳곳에서 진통이 일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를 푸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고 공공택지로 확정된 지역에서도 반발이 이어집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스페인을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도심 업무 빌딩에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보관도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집권 해제할 수 있다는 국토부에 다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선 겁니다. 정부가 공공택지로 확정한 지역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은 지난달 29일 강동구엔 이미 공공주택이 충분하다면서 고덕 강일지구에 신혼 희망타운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옛 송동구치소 자리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송파구민들은 복합 문화시설을 만들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3기 신도시 추진을 놓고는 기존 신도시 주민들이 열악한 수도권 교통 문제부터 해결해달라는 청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진통이 일고 있지만 국토부는 일단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6개 지구 모두 관련 지자체랑 협의를 했고요. 택지 조성 사업이나 주택 공급할 때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좀 더 설명드리면서 일정대로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JTBC 송승환입니다. 앞서 수도권에 신규 택지 개발 자료를 유출해 논란이 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신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과천시장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달 초 자신의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한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 8곳을 사전에 공개했고 자유한국당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는 1,500여 곳의 병의원이 있습니다. 경북 영양에는 단 한 곳입니다. 제때 치료하면 살 수 있는 환자가 그러지 못하는 확률이 영양구는 강남의 3배가 넘습니다. 정부가 이런 심각한 의료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병원의 보험 수가를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경북 영양군의 한 병원입니다. 인구 17,800여 명인 이 지역에 보건소를 제외한 유일한 의료기관입니다. 이거 많지요. 급하면은 막 119 타고 가야 되고 그게 제일 불편해요, 병원이. 다른 거는 괜찮은데. 영양군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도 총 7명에 불과합니다. 병원 37곳에 의원만 1,489곳인 서울 강남구와 비교조차 어려운 수준입니다. 살릴 수 있지만 제때 치료를 못 받아 죽는 환자는 10만 명당 107명으로 강남의 3.6배에 이릅니다. 이 밖에도 병원이 3곳에 불과한 강원도 양구군 등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곳이 많습니다. 복지부가 심각한 의료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건보공단에서 지역 병원에 지급하는 수가를 올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영국 등에서도 취약 지역에 10%의 수가를 가산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엔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문을 엽니다. 매년 49명이 학비를 전액 지원받는 대신 10년간 지방에서 의무 복무를 하게 됩니다. 또 심근경색 등 3대 중증 질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는 시간을 3시간 이내로 줄이기 위해 일선 소방청과 권역 의료센터 간 이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네, 제주도에서 도로를 넓힌다면서 비자림로의 나무를 잘라버려서 최근 논란이었죠. 이번엔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소나무 수백 그루를 말라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멀쩡한 나무를 없애려고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렸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소나무숲 사이사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완전히 말라 부러지거나 고사의 나뭇가지가 거의 다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병에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는 50살 김모 씨 등이 이 지역에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벌인 일입니다. 싼 값에 인야를 사들인 뒤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 소나무를 계획적으로 고사시킨 겁니다. 김 씨 일당은 이 일대 소나무 639그루에 농약을 주입했고 결국 나무들은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일부러 나무 밑동에 드릴로 구멍을 내 독성 농약을 주입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작업을 한 인부조차들까지도 이것은 재선충병 예방 차원에서 투입하는 거다 이렇게 속여서 농약을 주입한 사건입니다. 이후 김 씨 등은 4만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아파트 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되팔아 30억 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오늘 김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최근 제주도에서 재선충 방제를 명목으로 멀쩡한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라고 속여판 최근의 미미쿠키 사건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때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새겨줬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산 물건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혼수용 세탁기를 3달 넘게 못 받은 예비 부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난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전다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달 결혼하는 김모 씨는 지난 6월 온라인으로 산 혼수용 세탁기를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다른 곳보다 20만 원 정도 싼 값이라 샀다가 낭패를 보게 된 겁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 최저가로 찾아서 구매를 했어요. 환불한다는 공지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올렸는데 약속한 기일에 환불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김 씨와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이 300여 명, 피해액은 2억 원이 넘습니다. 온라인으로 수백만 원어치 모형을 샀다가 물건을 못 받은 피해자도 있습니다. 못 받은 지를 1년이 좀 넘었고요. 네. 피해 금액은 약 500에서 600 정도 돼요. 순간 늦고 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막 어디 다른 나라로 가서 뭐 배송이 뭐 문제가 생겼다 여러 이유를 대면서 이런 식으로 130여 명이 1억 6천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업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배송 기간이 유달리 길거나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금을 낸 경우는 환불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내일부터 독감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75세 이상 노인이 대상입니다. 65세부터 74세까지의 노인도 무료 접종 대상인데 11일 이후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지정 병원에선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소에선 백신이 다 떨어질 때까지 접종합니다. 국내 명품 가방 시장의 규모가 프랑스를 앞질러서 세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시장 조사 업체인 유로모니터는 지난해 한국의 명품 가방 시장의 규모가 약 3조 2,325억 원으로 집계돼 3조 250억 원인 프랑스를 제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16조 8천억 원 규모로 세계 1위에 올랐고 중국과 일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거나 주요 신체 부위가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촬영한 자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리 목적으로 몰카 영상을 유포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처럼 몰카 처벌을 강화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화물차가 조금씩 움직이더니 도로를 가로질러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15분쯤 부산 사하구 신평동 식품 공장에서 17톤 화물차 운전자 60살 최모 씨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내렸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석 대가 부서지고 운전자 3명이 다쳤습니다. 네, 굉음과 함께하는 질주인 모터사이클은 의뢰 남성들의 스포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 모터사이클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여자 선수가 처음으로 세계대회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분홍색 헬멧을 쓴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한 뒤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합니다. 자세히 보니 여성입니다. 21살 스페인 카라스코는 키가 156cm로 작달막합니다. 그러나 올 한 해 8번의 대회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모터사이클 시리즈 슈퍼스포츠 300에서 38명의 참가자 중 가장 빨리 달렸습니다. 여성이 남성들과 겨루어 한 시즌 챔피언에 오른 건 모터스포츠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서운 굉음을 뚫고 한껏 속력을 뽐내는 모터사이클은 사실상 남성들의 무대나 다름없었습니다. 50여 년 전부터 일부 여성들이 하나둘 모터사이클 트랙에 뛰어들었지만 너무 위험해서 또 너무 느리게 달려서 남성들과 경쟁에서 밀려나곤 했습니다. 2011년부터 정식 선수가 된 카라스코는 1년 전 여성 최초로 단일 대회 우승을 일궜습니다. 무엇보다 여성은 안 될 것 같았던 모터사이클의 오랜 편견을 깼습니다. 시속 200km에 육박하는 속력을 맨몸으로 견뎌야 하고 한 번 삐끗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스포츠. 그 한계를 넘어선 카라스코는 2년 전 연습 레이스 도중 사망한 동료에게 우승을 바쳤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전남의 여수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는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환자들이 악취와 성면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오히려 병을 더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한센병 치료에 평생을 헌신하고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비입니다. 한센병 치료를 위해 왔던 환자들이 이 동네에 정착하면서 한센인 정착촌 도성마을이 생겼습니다. 1928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 한센병 치료병원 여수애양원입니다. 갈 곳이 없는 환자들이 땅을 일구며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서로 가가지고 거기서 조금 이제 살면서 그래갖고 이제 얘가 좋다 해서 요리 원자가 한센병 환자 격리 규정은 지난 1963년 폐지됐지만 이후에도 마을 밖을 오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74년 동안 온 게 첫째몽이 있더라고. 그 어디서 왔냐 해서고 꼬치문지 물어가지고 누집이 찾아온다고 하면은 들여보내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건 심각한 악취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돼지나 닭 등을 길렀는데 공간이 없어 가정집 사이사이에 축사를 지은 겁니다. 한센인 2세나 3세들은 놀림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친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친구가 딱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한테서 냄새 나는 것보다 아 얘는 나를 그런 눈으로 봤구나 하는 게 잘못죠. 지금도 애들 별명이 이제 똥장군 같이 뭐 그런 별명. 처음 정착했던 한센인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사육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폐축사가 방치된 채 남아있거나 축사를 산 외지인들이 대규모로 축사를 확장하면서 문제가 심해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주변은 폐축사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뒤쪽에는 지금 돼지를 기르고 있는 농장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축산 오폐수들이 집 벽을 따라서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이게 오랫동안 고여 있다 보니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유, 말도 마십시오.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집에 들어오기가 싫을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돼지 축사에서 흘러나온 오수가 하수도로 흘러갑니다. 마을의 하수관로마다 축사에서 그대로 흘러나온 오폐수가 고여 있습니다. 공동처리장은 정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부패한 부유물이 둥둥 떠 있습니다. 이런 오수는 바다로도 흘러들어가 주변 갯벌도 썩어가고 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 주민들은 빨래도 널지 못할 지경입니다. 빨래는 날마다 돌려야 돼요. 소용없어요. 그래도 빨래도 밖에 못 널고 전부 집안에 저 방에도 또 한 건 널리가 있거든요. 이곳 도성마을에는 유난히 회색 지붕이 많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성면으로 만들어진 슬레이트들인데요. 오래된 축사들이 미처 지붕 개량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면 슬레이트 사이사이에는 일반 가정집도 섞여 있습니다. 깨진 성면 슬레이트들이 길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슬레이트만 철거하는데 80억 원이 예상됩니다. 축사는 주택과 달리 성면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이 안 됩니다. 주민들은 이런 성면과 여수 산업단지에서 불어오는 유해물질이 건강을 위협한다고 말합니다. 많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보면 전부 암. 우리 애기 아빠도 61세를 있고 뭐 30, 40대 중사람도 많고.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마을 주민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 움츠려드는 게 더 익숙하세요.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현장 조사를 마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힘들게 일군 마을에서 2주만큼은 원치 않는 상황. 외부와는 철책으로 가로막혀 있던 마을에 정착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이곳에서 이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1차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K2의 환상적 플라이 하이크 K2. K2의 환상적 플라이 하이크 K2. 두 분의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이선화 기자가 지금 국회에 나가 있는데 지금 정기국회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오늘은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죠. 그래서 뭐 내내 오늘 하루 종일 좀 날선 대립이 이어져서 이선화 기자를 통해서 잠깐 좀 국회 상황을 듣고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의 긴급 토론,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의
긴급 토론을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이선화 기자 나와 있죠. 오늘 뭐 하루 종일 여야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좀 짤막하게 좀 정리를 우선 해볼까요? 네, 먼저 심재철 의원의 재정정보 공개 논란은 이 대정부 질문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직원이 업무 추진비를 주점에서 쓰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이낙연 총리를 추궁한 겁니다. 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심재철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놓고도 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교육위 전체 회의가 파행으로 이어졌고 결국 보고서 채택은 무산이 됐습니다. 이와 관계없이 청와대에서는 이르면 내일쯤 유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유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게 되면 오는 4일 열리는 이 교육 분야 대정부 질문에 유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자격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한국당에서는 대정부 질문 자체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예정된 의사 일정인 만큼 참석을 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건 이제 일부 때하고 조금 얘기가 이제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군요. 심재철 의원이 내일 대정부 질문에 나서는데 원래 명단에는 없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당초 한국당이 공개했던 질문자 명단에는 심 의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검찰이 심재철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지난달 21일에 이 한국당이 경제 분야 질문자를 심재철 의원으로 교체한 겁니다. 심 의원은 내일 불법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재정정보 분석 시스템의 다운로드 과정도 직접 시연을 해보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 심 의원이 국회 부의장 시절에 받았던 특활비를 먼저 공개하라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재위 여당 위원들은 이 심재철 의원이 기재위원직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국감 일정을 합의해주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이선화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고해드린 대로 두 당의 원내대표 간의 긴급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긴급 토론을 위해서 오늘 앵커 브리핑과 팩트 체크 코너는 생략을 좀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영편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은 개인적으로 친구 사이라고 지난번에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오셔서도 서로 인사도 안 하시고 굉장히 좀 분위기가 경직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토론 시작하기 전에 가능하면 좀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두 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예, 좋습니다. 예. 우선 좀 그 심재철 의원이 내일 질문자로 나와서 그러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못 받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선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심재철 의원의 행위는 명백히 불법 행위입니다. 예. 범죄 행위로 저희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상임위에서 그 사보임을 해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는 좀 적어도 사보임을 해서 기저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남아 있어서 계속 나오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일도 지금 대정부 질문에 원래는 거기 하지 않는 걸로 돼 있다가 어제 갑자기 또 들어왔거든요. 예. 그래서 뭐 대정부 질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야 저희들이 뭐 어떻게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기재위에서 계속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상임위에 있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재위는 나가달라? 기재위에서는 일단 좀 옮겨야 된다 이렇게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그 심재철 의원은 왜 국회에서 그걸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스페이스를 몇 번 누르는 시연을 해서 이게 어떤 의도적으로 이걸 뭐 쉽게 얘기하면 훔쳐낸 것이 아니다라고 증거를 한번 시연을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이제 시스템상에 뭐 오류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예.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예. 그 권한을 넘어서는 저 정보통신망에 접근을 해서 그 인가되지 않은 자료를 이렇게 확보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그걸 유출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명백하게 이렇게 법률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국회가 이렇게 정기 국회 기간 중에 그것도 이제 국정감사를 지금 다음 주면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정기 국회 이 100일 기간은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정부의 이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부정을 감시하면서 또 야당이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고 비판하면서 이 권력의 오만과 또 이 부도덕함을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문제는 이 심재철 의원이 개인적인 부정이나 비리를 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 당 입장에서 그런 문제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이거는 엄연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이 디브레인, 그러니까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 내에 재정 분석 시스템에 이 아이디를 정상적으로 발급받고 들어가서 자료를 수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특히 이제 업무 추진비 이런 내용들이 정말 그 업무 추진비 처리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사용되었는지 그 내용을 예. 이렇게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이 헌법 이 헌정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피감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위원인 심재철 의원이 바로 고발당한 거예요. 그 예. 의원실이. 그러면은 이거는 한마디로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그 기능 자체에 그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 결과예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그 전에 잠깐만 좀 확인하죠. 네. 기재위에서 심재철 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뭐 물론 안 하신다는 입장이죠. 그 기재위는 우리가 후반기 원구성에서 예. 이 여야가 합의에 의해 가지고 각 의원들이 언어 상임위에 배정받는 것은 이거는 법에 이미 예, 보장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배치받은 건데 그걸 일방적으로 빼낼 수 없는 거죠. 지금 뭐 헌정사상 처음으로 그 부처가 의원을 고발했다는데요. 이 디브레인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한 게 2007년입니다. 예. 11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접속한 사람들이 1,400명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보좌관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 그다음에 각 부처의 기획조정 실장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이렇게 다 엄격하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청와대에 지금 여러 그 경비 사용 내역을 발표하고 있는데 예. 이것은 국가 기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디 저 고급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걸 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남북 관계 때문에 미국에서도 손님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북에서 올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많은 것들은 누구를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가 만났느냐 자체가 굉장히 기밀을 요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호실의 통신 장비 예. 이런 설치 관련된 비용 사용이라든가 이것은 사실 국가 기밀로 다 분류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이걸 왜 그러면 그 보좌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기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그것을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그냥 들어가다 보니까 정보에 접근하게 됐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한 5단계 정도의 보안을 이렇게 보안 시스템을 거쳐야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심재철 의원은 네. 그쪽에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냐라는 주장인데 그럼 그거는 자 그것에 대해서는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집에요 문이 열려 있거나 아니면 문을 좀 잘못 잠궜다 이런 상태에서 누가 지나가다가 집에 들어가 있는 물건 다 들고 나오면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네. 아니 제가 홍 대표한테 한번 네. 묻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아파트를 이렇게 이 소유자들이 이렇게 갬본 주택을 보고
자기가 살 아파트에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모델 하우스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그 모델 하우스는 전부가 다 와서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델 하우스 시공사 건설 회사의 그런 중요한 정보나 물품 이런 것들은 그 모델 하우스의 한 켠에 잘 보안 시스템을 자물쇠를 채운다든지, 안 그러면 그거는 일반인이 아무나 열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놓고 모델 하우스를 오픈하는 것이지, 이 디브레인 지금 현재 한국 국가재정정보원은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부여해요. 그렇게 와서 이 자료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밀이나 보안을 요구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못 들어오게끔 철저한 보안 장치가 됐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렇게 국가재정법령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 자료를 검색하고 수집한 그걸 알겠습니다. 가지고 불법이라고. 그 내용은 뭐 어차피 수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내일 또 심재철 의원이 국회에서 뭘 보여준다니까 그건 뭐 보도록 하고요. 문제는 그렇게 나온 자료들에 의해서 폭로된 내용들이 적법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해명을 다 했는데 야당에서는 그 해명은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좀 듣고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단 하나도 문제는 없다 이런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단 한 건도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거고요. 이제 업추비, 업무 추진비의 성격이 카드로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되지 않거나 문제가 되는 업소에서는 아예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이 업무 추진비를 우리가 클린 카드라고 불리거든요. 그리고 클린 카드가 문제가 됐던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어떤 뭐 불법 업소라든가 여기서 허용하지 않은 업소에 가면은 결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린 카드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 자체가 그거는 아는 사람들은 원천 봉쇄되는 카드가 있습니까? 원천 봉쇄가 됩니다. 네. 그런가요? 바로 지금 홍 대표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 부처가 어느 공무원이든 이 클린 카드를 가지고 밤 11시 이후나 또 이 주말 휴일 때 이 카드를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일반 공직자들은. 그런데 청와대라는 이 특수한 신분을 이용해 가지고 밤 11시 이후에도 우리는 이 클린 카드를 가지고 사용해도 아무 문제도 없다는 그 인식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근데요. 이 클린 카드 가지고 와인바나 밤 11시 넘어가서 이자카와 그런 데서 회의하고 뭐 만나느라고 그런 업무 추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일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정상황실 24시간 가동돼야 되지 않습니까? 또 주말에 일 안 합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요 정말 참 자유한국당이 좀 문제를 제기하려면 말이 되는 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일하는 거, 주말에도 일하는 걸 다 알면서 예를 들어서요 심지어는 평창 올림픽에서 그 밤늦게까지 경호원들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10시 이후 넘어서도. 그래서 그분들 사우나 가서, 그것도 무슨 고급 사우나도 아닙니다. 일반 대중 사우나 가서 쓴 걸 가지고 그걸 시간을 넘어서 썼다. 사우나에 썼다. 이거는요. 정말 좀 자유한국당이 요즘에 제1야당 아닙니까?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집권을 해왔기 때문에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7대 인사 원칙을 이렇게 하고 수준 높은 도덕성의 모든 인사 이렇게 선발의 기준을 삼았어요. 가장 문재인 대통령은 또 청와대부터 한마디로 주말 휴일이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을 하겠다. 주 52시간 이 법정 근로시간 준수하겠다. 그래서 자신부터가 저녁에 일찍 퇴근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어요. 전에 같으면은 청와대가 정말 24시간 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렇게 일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청와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썼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러면 전에도 이봐요. 지금 홍 대표께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그 이제 경호원이 군이나 경찰 뭐 한 가지 예로 고생한 나오겠습니다. 그분들 데리고 사우나했다는 건데 이 클린카드 업무 추진비 이 클린카드 이 자체를 가지고는 아예 사우나는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이든 클린카드를 가지고 사우나에 간다는 이 자체가 상상을 못하는 일인데 저는요. 저분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와대이기 때문에 이 클린카드 이용한 걸 집권을 했던 정당으로서 저는 이런 문제 제기는요. 아니, 정말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홍 대표님이 그래서 작년에 그리고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 보면은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52시간 이야기했는데 청와대 사실 52시간만 근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재해라든지 안보라든지 이게 뭐 시간을 정해놓고 일어납니까? 업무 시간에만 일어납니까? 그래서 밤을 새워서 24시간 365일 일할 수밖에 없는 데가 청와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그것도 지금 무슨 아마 엄청난 뭐가 나올 줄 알고 그걸 다 분석을 했던 모양인데 지금 내놓는다는 게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 국민들 그걸 누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저거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홍 대표께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폐마하고 있는데 이 수준 높은 문재인 정권은 작년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KBS 방송 사회이사를 이렇게 쫓아내기 위해서 당시 그 사회이사가 쓴 업무 추진비 카드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김밥 천국에서 2,500원짜리 김밥 먹은 내용, 그리고 햄버거 집에서 햄버거 한 50개 먹은 내용, 이거저거 모아가지고 1,몇백만 원치 업무 추진비 카드. 그래서 결국 그 사회에서 옷 벗겼어요. 이렇게 수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 정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맞지 않는 이제 거예요. 그 KBS 이사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 김밥 때문에 그분이 해고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MBC에 김재철 사장이라고 있었어요. 얘기가 좀 1억 8천만 원을 예. 서울 시내를 돌면서 호텔비로 써가지고 그때 문제된 기억하시죠? 홍 대표님. 잠깐만요. 그때 그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뭐 정권에서 그렇게 정부가 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뭐 다른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이 자리에서 내로남불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업무 추진비 알겠는데요. 아니 그리고 업무 추진비는 대한민국 공무원 누구한테나 물어보세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저 그냥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을 잡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뭐 청와대든 아니면 국회든 그게 업무 시간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업무 추진비냐 하는 그럼요. 규정에 딱 명시되어 있죠. 정해져 있습니까? 예, 오후 11시 이후에는 그거 쓰면 안 돼요. 밤 11시 이후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 근무하면서 개인 사비를 내서 써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청와대에서 알아서 해결해야죠. 저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전혀 법적으로나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그 심재철 의원은 참 뭡니까 그 업추비 부의장 시절에 6억 원은 그래서 이게 공표를 합니까? 조사를 합니까? 이거는 내놓을 수는 없다고 하던데. 입법부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제 정부의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럼 당신은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업무 추진비 쓴 내역에 대해서 자유롭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은 이 일을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까지 즉 심의원의 부의장 시절의 업추비까지 밝히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것이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그런 걸로 좀 왜곡돼서는 안 되지 않냐 하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어느 누가 이게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뭐 저희 당에서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특활비와 뭐 이런 것들을 어디다 썼느냐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6억 원은 과장됐다고 심의원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2년 동안에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밥도 못 얻어 드셨다고 지난번에 하셨길래. 예. 그래서 그런 업무 추진비는 어떻게 좀 쓰이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동시에 또 생겨버린 상황이 돼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두 분이 거기에 대해서 더 길게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근데 국민들이 원하면 그것도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밝힐 걸 밝혀야죠. 네. 아직까지 그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여당 쪽에서 좋아요. 언제든지 요구를. 좋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건 굉장히 예의가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아니 뭐 되면. 지금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활비 제도를 없애버린 마당이니까 예. 이 국회가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청와대, 검찰, 뭐 국정원, 뭐 경찰 이런 모든 국가 권력기관에서 다 예. 특활비가 이제 국민들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은 이제 바로 잡아야죠. 예.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특활비는 청와대는 스스로 필수적인 비용을 제외하고는 작년에 스스로 예,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활비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청와대에서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일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더 이상 미룰 수 없지 않습니까? 안 해야 되는 이유는요? 아니 이제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웬만하면 동료 의원이었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때로는 이렇게 인사검증 과정에서는 혹독하게 하더라도 예.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이렇게 채택 안 하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국회의원이 7명이 지금 장관에 발탁이 됐는데 유은혜 지금 장관 후보자만 지금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는데 예.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보도자료 보시면 알겠습니다. 학부모들 90%가 유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교육부 장관으로는 부적절하다. 또 이 부적절한 이유는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지켜봤지만은 위장 전입에 또 본인의 또 지역구 사무실 그게 자기가 소관돼 있던 상임위원회 산하기관이었어요. 예. 그 일로 인해서 그 산하기관의 직원 6명이나 가까이 징계를 받았다고 해요. 예. 이런 엄청난 문제를 이야기한 후보자가 그게 집권당 후보니까 한마디로 아직도 그런 그 문화체육부 산하의 그런 기관 직원들은 징계받아도 자기는 그 사무실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뭐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성이나 또 이 교육 분야의 전문성이나 이런 모든 분야에서 유은혜 후보자만큼은 안 된다는 예. 게 대체적인 국민의 정서입니다. 그걸 국회도 이렇게 청문을 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 안 했으면 대통령이 그걸 참고를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국회 이 절차는 행식으로 그냥 가져가 버리고 그냥 임명해 버린다면 그 청문회 왜 했습니까? 말씀하시죠. 우선은 참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의원 불패 신화를 깨겠다. 그 다음에 한 명은 꼭 낙마를 시키겠다. 물론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 아마 김성태 원내대표로서도 성과를 내야 되니까 한 명 정도는 낙마를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타겟으로 정한 게 유은혜 지금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청문회 시작하기도 전부터 유은혜 후보는 안 된다. 이것을 원칙으로 세웠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파행적으로 이 청문회가 진행이 됐고 뭐 아들 병역 특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위반, 뭐 또 지역구 사무실 월세 대납, 배우자 회사 직원 채용, 후원자 공천 후보, 세비에 뭐 8,500원 종합소득 이런 것들이 다 소명이 되고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한 명은 꼭 낙마를 시켜야 되겠다는 자유한국당과 우리 김성태 대표님의 목표 때문에 지금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을 지금 가지고 이렇게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하지 않고 그러는데 이거는 너무 심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할 일 없어서 네. 멀쩡하게 장관 잘하실 그런 좋은 후보자를 아무리 야당 대표지만은 할 일 없이 그 짓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유은혜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게 당시 민주화 운동과 또 정치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장 전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 한 사람이면 위장 전입에 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당시 이제 특수초등학교가 이게 강남의 명문 학군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
근데 덕수초등학교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제풀 규정에 수영장이 있을 정도로 좋은 명문 초등학교예요. 그런 학교에 위장 전입해서 이렇게 보내놓고, 자 그럼 지금 현재도 이 위장 전입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이런 학생들이 연간 600명 선입니다. 그러면 교육부 장관 돼서 위장 전입해서 그런 명문 학교에 이렇게 불법 취약하는 그런 학생들 문제, 이 교육부 장관 돼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면접을 주지 않겠어요? 저는 그 100% 어떤 문제가 뭐 없다 이렇지는 않고 한 0.01%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요, 윤회 후보를 낙마시켜야 되겠다 그래서요. 자료 요청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중에 하나를 보면요, 판사 검사 재직 시 담당했던 사건을 퇴임 이후에 변호한 사례, 또 판사 검사로 재직하다가 5년간 월평균 사건 수임액, 아니 이게 윤회 후보하고 무슨 관련, 이런 자료까지 요구를 하고요. 거의 무차별적인, 정말 이렇게 무슨 법조계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자료 요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번에 한 명은 꼭 낙마를 시켜야 우리가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좀 억지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임명을 하더라도 보이콧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를 조금 아까 저희들이 접했고, 그 뭐 확인 안 해도 되겠죠. 또 심재철 의원이 내일 뭐 질의자로 나서고 기재위에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도 여당에서 그걸 가지고 국회를 보이콧할 것 같지는 않고. 뭐 여당에서는 국회를 왜 보이콧합니까?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일정을 다 가져가야 되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현명한 판단을 좀 해야죠. 네. 오늘 토론은 각 당의 입장을 듣긴 했으나 결론은 국회 보이콧은 어느 당이든 안 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정리해도 되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요, 뭐 지금 가만히 계시니까. 저 민주당 집권당 입장에서는 이것도 아마 청와대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야당이 지금 국회를 보이콧해 주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정부로서 1년 동안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정부가 이제 예산 집행한 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저 야당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 대치 국면을 만들어 가지고 야당이 그냥 국감을 보이콧하면은 이참에 그냥 국회 그냥 국정감사다 뭐다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자꾸 지금 싸움을 거는 아니, 거예요. 국감 보이콧은 김 대표께서 말씀을 꺼냈지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나는 이 보이콧 안 그런 하고 일이 일어날 걸 저희 대정부 상상도 안 하고 질의부터 있고요. 국정감사 제대로 하고 예산 심의 잘하겠다는데 이거는 집권당 민주당이 자꾸 뭐 아까 심재철 의원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여야 간에 합의한 일정대로 청와대 모든 것이 시켜서 이루어질 말해 겁니다. 기재부 공무원들이 언제 국회의원 헌법기관을 고발하는 행위가 있어요? 하여간 뭐 오죽하면 고발했겠어요. 청와대 지시사항 아니면 절대 이런 일 대정부 질의 안 하고 국감 안 하면 사실은 그건 야당한테 좋을 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이콧한다 소리 안 했어요. 아니 또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저 민주당이 그렇게 하길 바라고 있는 거죠. 아무튼 안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토론은 물론 저희들이 잘 들었으나 뭐 합의라고 제가 아까 그 토론하기 전에 가능하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합의는 국회는 계속 하는 것으로 하는데 잘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토론 마치면서 유은혜 그 부총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이건 일반 시청자들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왜 국회의원은 불패가 돼야 되느냐? 야당도 왜 그걸 늘 인정하는 것이냐. 그래서 청와대도 이번엔 괜찮겠지 하고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고 의원 출신을 장관으로 하느냐라는 이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한 1년여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또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여야 모두에게 드리는 국민 여러분들의 따끔한 말씀 그 정도로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예, 아직 두 분께서 자리에 안 드셨는데 김성태 의원께서 빨리 나가 주셔야 박성태 기자가 앉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름이 같은 성은 다릅니다만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길게 할 수가 없겠는데요. 미안하지만. 예. 칸은 3개가 돼 있으면 2개만 하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손쉬운 대답으로 잡았습니다. 어떤 거죠? 오늘 대정부 질의가 있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정양석 의원은 이낙연 총리가 야당의 질문을 잘 빠져나간다며 사이다 총리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보면 질문을 잘 빠져나갔기보다는 처음부터 좀 손쉬운 대답이 아니었냐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왜 이번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에 평양에 태극기가 없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질문과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태극기 어디 갔어요? 대한민국에도 태극기가 없고 평양에도 태극기가 없고. 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신다면 서울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을까요? 하여간 잘. 역으로 생각하면 쉬운 답이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한국당의 유기준 의원도 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그리고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기상 균형이 맞지 않다라고 따져 물었는데요. 그러면서 총리에게 검찰에 관여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운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질문과 대답도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판단에 청와대도 총리실도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가 관여를 해야죠. 총리가 모든 국정을 통괄 운영하는 분인데 검찰이 하는 일에 총리가 관여했다 그러면 칭찬했을까요? 총리가 관여해야죠. 보통 정부가 또 총리가 만약 검찰에 개입한다면 개입한다라고 비판을 들을 텐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듣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도 약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전원책의 칼로 잡았습니다. 요즘 다시 전원책 변호사가 주가가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전원책 변호사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위원회에 내정했습니다. 조만간 확정될 텐데요. 이 조직강화특위가 어떤 곳이냐면 전국에 있는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적 쇄신을 가능하게 하는 곳인데요.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어야 아무래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가 유리한 자리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전 변호사를 내정하고 전권도 주겠다고 했는데요. 일단 전원책 변호사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적 쇄신이 없이는 당을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면서 파격적인 물갈이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인적 쇄신의 기준은 나중에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이전에 인적 청산을 요구하면서 몇몇 기준을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지난 7월 한 인터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청산해야 될 대상은 기회주의 가짜 보수다라고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가짜 보수다. 보수의 정체성을 살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친박 핵심이나 이런 쪽에서도 청산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재선 이상 중에 좀 괜찮은 의원들이 10명 정도로 열손가락에 꼽는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이를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10명 정도가 괜찮은 의원이다. 즉 대규모 인적 쇄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전권을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전권을 주겠다고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를 어제까지 계속 19초를 하면서 전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된 건가요? 전 변호사는 가는 걸로? 지금 당에서 내정이 됐고요. 전 변호사도 오늘 아침에 저희 인터뷰에서 저희 전화 통화에서 가는 걸로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4일 날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4일이면 며칠 안 남았군요. 원래는 근데 언젠가에 비대위원장으로 오라고 할 땐 안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당시에는 이제 비대위원장 후보 물망에 올랐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는 불러도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인터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저라도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소를 키우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되느니 당시에는 소나 키우겠다 했고요. 다만 보수의 새판짜기가 일어난다면 그렇다면은 아무도 안 한다면 내가 하겠다라면서 예. 어떤 조건을 달긴 했는데요. 이번에 그 조강특위 위원직을 수락하면서 조건으로 내건 것이 보수 우파의 통합 전당대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보고 지금 다른 당과의 합당? 그렇습니다. 예. 일단 바른미래당 또는 외부의 우파 인사들까지 겨냥을 해서 통합전대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뭐 당내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는 쌀쌀합니다. 또 강원과 경북 내륙 산간에는 첫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Freedom only helps you say goodbye. It took a while for me to learn that nothing comes for free. The price I paid is high.